오늘 저희 7번째 책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권의 책을 썼죠. 책 한 권씩을 낼 때마다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책 한 권을 탈고하고 이것이 인쇄 매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그 기분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개방시대 국제건설 계약, 혁신적인 CIO 리더, CEO 권대욱의 청춘합 창단 도장기, 청사는 내게 나아되어 살라 하고 호호당당 밤다, 기업 문화가 답이다,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6권의 책을 쓰고 이제 7번의 책이 된 것이죠. 4번째 책을 탈고하고 나서 제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탈고한 느낌을 적은 것인데요. 이번에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 하나를 탈고한 느낌은 이렇다. 이리저리 흐트러졌던 것들을 잘 정리해둔 느낌.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안심. 그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에 기초하여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아주 착한 부자가 된 느낌. 아마도 이런 느낌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일 겁니다. 이 느낌이 지금도 다르지 않으니 참이라 할 만하고, 그러기에 그 지난한 고통에도 또 7번째 책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막에서 지냈던 지난 26년간의 일기입니다. 단순한 일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사막에서 떠올렸던 여러 가지 단상, 다양한 느낌들을 가감없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춘합창단 카페의 회원이신 미루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발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발치에 떠내려온 나득은 병 속의 편지. 손끝 터치만으로 세상을 뒤적이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글을 쓰고 또 남이 쓴 글을 읽는 것일까? 인간의 본능인 노출증과 관음증만으로 글쓰기의 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실하다. 예컨대 은밀한 의기는 어떤가? 글쓰기가 노출증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진정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도 결핍과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시선은 물상 너머 혹은 더 높거나 깊은 것을 응시하는 까닭이다. 그 기하심리가 현실 너머를 뒤적이거나 강아지 풀의 촘촘한 솜털 너머로 펼쳐진 아득하고 광활한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어쩌면 철학에서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닌 나가는 존재로 정의하는 것과 기하심리는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는 나무의 나이테와 닮았다. 육신의 나이나 현실이 어떠하든 꾸준히 성장하는 흔적이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권대욱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비 내리는 여름날 늦은 저녁을 먹다가 지켜본 TV에서였다. 그가 30 중반에 유수의 건설회사 사장을 시작하여 커다란 호텔의 CEO로 살아온 이력을 이야기하며 한 번도 자신이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꺼낼 때 함께 TV를 지켜보던 아내는 나더러 왜 웃어? 이렇게 물었다. 나도 모르게 슬며시 웃고 말하는데 그의 말에서 쓸쓸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누구나 그렇듯 잃어버린 꿈이 떠오른 까닭이었다. 유난히 두드러지는 이마와 깊어 보이는 눈빛을 새삼 살폈던 기억과 함께 그는 매우 열정적이었다. 부지런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고 젊은이들과 학교에서 때로는 세상 여기저기에서 멘토의 모습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하면 어느새 이루는 것을 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나에게 그는 별처럼 먼 사람이었다. 그것도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였고 대면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서 채취를 느끼듯 지측에서 만난 곳은 청춘합창단 카페에 올린 그의 글에서였다. 나는 지천명을 넘기고도 저렴한 감성에 호적되는 편이어서 초연히 비라도 내릴라치면 땅보다 정작 가슴팍이 홍건해져 카페에 요가되지 않은 감정을 질펀하니 쏟아내는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인기척에 힐끗 돌아보았을 때 뜻밖의 그도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때로는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두보이 식구에서 청승인지 심파인지 모호한 노래 가사에서도 어김없이 그는 서성거렸다. 이따금 이른 새벽 카페의 게시판에 부실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웃음을 머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친근함 때문이었다. 삶의 고삐를 다잡고 팽팽하게 세월을 꾸려왔을 사람도 나처럼 부실하고 헐거운 데가 있었구나. 그런 반가움에. 이후 글쓰기에 몰두하는 권대욱 선생을 은밀히 훔쳐보는 관임자 입장으로
때로는 모니터 위에 눈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공자가 말한 강목물 이 그린을 떠올렸다. 민첩하고 감각적인 쪽보다는 소탈하고 질박한 맛이 나는 그 글은 마치 오래된 사진이나 손에 익은 생활도구처럼 안했다. 예컨대 키우던 개 금순이가 집을 나간 후에 심해를 적은 소소한 일상에서 존재의 깊은 곳을 더듬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이보다는 인적이었다.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이지적이고 냉철한 면을 먼저 떠올렸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저변은 오히려 심미적 감수성이나 감성적 덕목이 자리하고 있으며 뜻밖이면서 그리고 또 반가웠다. 타인의 글에 공감한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혼자 겪는다는 고독감이 아닐까. 막막한 세상에서 막막해질 때 문득 곁에서 나 아닌 누군가도 나처럼 막막해 하는 모습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한낱 나무꾼이었던 종자기의 죽음에 그 문고줄을 끈져 다락에 얹어버린 배가의 마음을 알 것이다. 날카롭고 급하게 돌아가는 때이고 자칫 외로워지기 쉬운 세상이다. 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한 날 일병의 편지를 넣어 망망한 바다 저편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때 나 오늘 설거지를 했노라며 사진과 글을 게시판에 올려 자랑하는 매우 부실한 어느 CEO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노자협에는 기정민민이면 기민순순이라고 했다. 나로서는 세상에 다스리고 꾸려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실했으면 좋겠다. 빛나되 눈부시지 않은 빛처럼 수수하고 헐거운 집 할배처럼 쌈바디인 그가 그야말로 노바디인 내게 정면으로 바라보며 건네온 화법이 비키기에는 너무 근사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약관을 떠붙인다. 미루나무 청춘합창단 카페 회원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막막할 때 같이 막막해지고 내가 부실하다 느낄 때 문득 나 아닌 어떤 사람도 부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근본이 부실한 사람이지만 그의 말처럼 나는 좀 더 부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곧대 찌르지 않고 밝히되 눈부시지 않은 빛처럼 수수하고 헐거운 이웃집 할배처럼 저희 이번 책이 여러분들께 조그만 위안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